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행복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줄임말인데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30년까지 세종시 일대에 인구 50만 명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 충북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21개 광역도시망을 개통해서 전국을 2시간 내로 연결하는 도로망 계획을 구축했는데요. 메가시티, 과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시작되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안일까요? 해외에서는 인구 감소의 대응책으로 컴팩트 시티가 자주 언급됩니다. 컴팩트 시티는 결국 특정 지역의 자원을 몰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 너희만 지원받느냐며 불만을 갖는 지역이 나오게 되고, 이 때문에 메가시티 논의는 세종시와 같은 거점 지역이 개발된 뒤에 연이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도시개발 역시 여러 지자체의 이해와 합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논의만 보더라도 이 같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도 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3월 14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깊게 제대로 알아보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야구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예전에 제가 이종훈 작가님 야구 얘기 진짜 재밌게 들었었는데 예전에 스포노믹스 할 때 많이 했었죠. 다시 야구 얘기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은 뭐 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노믹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구 얘기가 원래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WBC 보신 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 특히 야구 팬들에겐 참 괴로운 한 주였죠. 예. 지난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야구 대표팀이 호주와 일본에게 연이어졌어요. 예. 그리고 결국 어제 중국에게 콜드게임 대승을 거뒀지만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아픔을 삼켜야 했는데, 이런 우리 대표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화가 난다,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뭐 성적은 뭐 3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이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실망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야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KBO 리그 선수들 몸값이 이게 얼만데 도대체 세미프로라고 할 수 있는 저 호주 선수들을 이기지 못하냐. 그리고 투잡러, 그러니까 낮에 이제 직업을 갖고 있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취미로 야구를 하는 체코 팀을 상대로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그 경기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팬들이 KBO 리그 선수들의 몸값에 거품이 있다, 이른바 몸값 거품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의 몸값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녁이나 주말에 야구 연습을 했던 분들인데, 뭐 소방관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감독은 뭐 의사고.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업인데 그리고 연봉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올해 KBO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올해 1억 4,648만 원이에요. 예. 1인당 1억 4,648만 원이 이제 평균 연봉인데, 작년에 1억 5,259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는 600만 원, 그러니까 한 4% 줄어든 셈이죠. 하지만 지난 2020년의 경우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1억 4,448만 원이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 수준은 모든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의 명목 임금, 실질 임금 수준보다 3배 이상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또 10개 구단 중에 팀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이 전년도 우승팀이죠. SSG 랜더스인데, 랜더스가 팀 평균 연봉이 1억 7,559만 원. 그러면서 2년 연속 지금 팀
평균 연봉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 뒤를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스, KT 위즈가 잇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저는 네. 요즘 섭섭해서 우리 야구팀에게 네.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경기를 왜 자꾸 지냐 이런 얘기를 네. 하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죠. 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커리어 즉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짧죠. 그걸 생각하면 1억 5천은 제 생각 같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일종의 착시가 있어요. 그래요? 네. 착시가 있고 왜곡이 이제 예. 왜곡 효과가 숨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했던 이 1인당 선수 한 명당 평균 연봉이라는 거는 예.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2군 선수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아. 그러니까 연봉을 적게 받는 선수들이 많이 사실 들어갔겠네요. 평균을 깎아내리는 그렇겠네요. 1군 선수들의 연봉만 따로 떼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착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1군 등록 엔트리가 28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팀당 이 상위 28명의 그 연봉 상위 28명의 평균 연봉을 따로 보면 예. 우리나라 프로야구 1군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2억 3,593만 원으로 껑충 뛰어요. 그렇겠네요. 거의 한 1억 가까이 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SSG 같은 경우에 작년도 1위였던 SSG 같은 경우는 상위 28명의 평균 연봉이 3억 957만 원, 예. 한 3억 1천만 원 가까이 돼요. 예. 그리고 10개 구단 중에서 다른 구단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단들 뭐 삼성 같은 경우에 2억 6,643억, 그리고 KT가 2억 5천, 뭐 두산이 2억 4,879만 원. 거의 상위권 팀들은 3억에서 2억 5천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액 그 야구 선수들 연봉은 결국 1군하고 2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네요. 거기서 또 차이가 나는 게 예. 소위 그 FA 선수들, 예. FA 대박을 친 선수들, 그러니까 그 팀 내에서 연봉 순위가 상위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연봉 격차가 또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올해 평균 연봉을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이 올해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삼성의 구자욱 선수거든요. 예. 구자욱 선수는 FA는 아니지만 삼성과 단연 계약을 하면서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올 시즌 연봉이 20억입니다. 맞네요. 20억 원이요. 네. 그 다음이 2위가 하나 이글스와 FA 계약을 한 최은성 선수인데 최은성 선수가 18억 원을 받아요. 예. 그리고 SSG의 추신수 선수가 17억 원. 예. 그래서 3위. 그리고 이번 체코전에서 좋은 투구 보여줬고 일본전에서 좋은 투구 보여줬던 투수 롯데자이언츠의 투수 박세웅 선수. 예. 박세웅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 선수와 함께 15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고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가 11억 원으로 공동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 설명을 길게 했지만 네. 이건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의미 없는 순위,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아니 그래도 연봉 랭킹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의미가 없죠? 또 착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착시.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가대표팀의 포수가 양의지 선수잖아요. 예. 양의지 선수가 지난 겨울에 두산과 FA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예. 양의지 선수의 FA 계약 금액이 최대 152억 원짜리예요. 152억 초대형 이요? FA 와. 계약이에요. 계약대로라면 예. 올해 양의지 선수는 47억 원을 받게 됩니다. 연봉으로. 어, 연봉이 아니죠. 47억 원을 손에 쥐게 돼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네요. 아까 연봉 1위가 구자욱 선수고 한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는 47억 원이니 이분이 연봉 1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심지어 예. 두산 베어스 안에 연봉 예. 상위 5명 선수를 추려보면 여기에도 양의지 선수 이름이 안 들어가요. 야, 이거 특이하네요. 양의지 선수의 올해 그러니까 KBO와 두산 구단이 발표한 공식 연봉은 네. 3억이에요. 예? 이거 어렵다. 올해 양의지 선수가 두산으로부터 수령해 가는 돈은 47억 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억이면 44억 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FA 계약금이에요. FA 계약금인데 KBO 규약을 보면 FA 계약금은 선수 계약 승인 후 30일 이내에 절반을 받고 예. 리그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절반을 받아서 두 번 나눠서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양의지 선수는 연봉 3억 포함해서 47억 원 다 받아요. 예. 근데 연봉 순위는 20억을 받는 구자욱 선수가 1위. 네. 소속팀인 두산에서는 15억 받는 김재환 선수가 1위예요.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연봉 순위가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선수가 가져가는 돈은
양의지가 47억을 가져가는데 네. 20억을 연봉으로 받는 선수가 연봉 KBO 리그 연봉 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럼 연봉 18억으로 올 시즌 최고 연봉 순위 2위를 기록한 최원성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게 최원성 선수가 작년 겨울에 하나와 FA 계약하면서 6년 최대 90억, 이야. 계약금 36억 원 받기로 했거든요. 예. 그럼 계약금 36억 원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KBO 규약 말씀드렸죠. 예. 올해 두 번에 나눠서 다 받아야 돼요. 예. 그럼 최원성 선수가 올해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연봉 18억 원 더하기 계약금 36억 원, 54억 원이에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54억 원을 최원성 선수가 올해 받아가는데 예. 2위예요, 2위. 그렇네요. 20억 받는 선수가 1위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처음 얘기로 다시 네. 돌아가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이다라는 게 이걸 결코 높지 않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이 평균 연봉 1억 4,648만 원 수치를 가져와서 네. KBO 리그 선수들 연봉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품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연봉 1위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그렇네요. 예. 근데 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이나 계약금을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 결국 잘하니까 잘한 선수에게는 그 정도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더 많이 받는 게 좋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고 한국에서 말고 외국에서. 일본이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FA 시장에 그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말이 FA는 복불복이다. 예.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때라는 게 뭘까요? 때라는 게 뭐냐면 내가 포수예요. 예. 근데 FA 시장에 포수가 확 한 번에 많이 쏟아지면 아,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기 힘들다. 그렇겠네요.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한국의 FA 시장에서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온 이유는 우리 선수들의 실력과 소위 마케팅 능력이 증가해서 예. 올라온 게 아니라 예. 선수가 없어서 올라온 거예요. 선수가 없다. 소위 쓸만한 주전 선수가 필요한데 그 포지션에 선수가 필요한데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네. 고등학교나 대학 야구에 선수층이 이제 얇아진 겁니까? 그렇죠. 아. 신인 선수들이 올라와주고 계속적으로 선수 수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고 그다음에 예. 프로에서도 선수들이 유망주들이 착착착 계단을 밟아서 성장해주면 예. 괜찮은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제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야구 많이 안 하나 보죠? 야구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야구 팀은 늘었어요. 예. 예전에 비해서 야구 팀은 늘었는데 주로 이제 유소년 클럽 예. 형태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음. 고등학교 팀, 중학교 팀들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훈련을 막 심하게 시킨다기보다는 뭐 요즘은 주말 리그라고 해서 네. 수업 다 듣고 주말에 시합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린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으로 나가요. 사교육 예, 시장으로요. 아카데미 가서 어. 야구는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아. 배우고 선행학습을 다 학원에서 하듯이 예.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모여서 그냥 시합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야구에서도 이렇게 사교육이 붐이었네요.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지금 야구 선수 학부모님들 만나면 이 소위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흰다라는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예. 예전에도 일본의 고교 야구의 숫자나 그 선수층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이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일본도 지금 여전히 뭐 4천여 개 정도 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70개, 80개에서 지금 한 100여 개까지 늘었어요. 네. 근데 70개, 80개 있을 때는 이겼어요, 일본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져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네. 예전에 일본에서 그 웹스포티바라는 그 스포츠 전문 매체가 예. 기사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KBO 리그 선수들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예. 한국에서 그 정도 돈을 받는다면 한국 선수가 굳이 일본에 와서 야구할 이유가 없다. 이런 문구를 썼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이 기사 보면서 이게 2017년 3월 기사에 나왔던 문구예요. 예. 이 문구 보면서 와,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몇 년간 한국 야구 대표팀이 WBC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야구 현장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한국 야구가 최신 야구의 흐름을 글로벌 야구의 흐름을 트렌드를 못 쫓아간다라고 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정체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소위 그 아마추어 중에 취미 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체코 같은 팀도 발전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팀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전에 호주 만나면 우리 그냥 이겼거든요. 예. 물론 뭐 진 적도 있지만 근데 이제는 호주의 성장 속도를 우리가 못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0년대 제1회, 2회 WBC 대회 기억납니다.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예. 근데 이 시기를 잘 뜯어보면 이 시기에는 소위 고교 야구 아마추어 리그나 아니면 KBO 리그 프로에 와서 KBO 리그를 씹어먹던 최고의 선수들이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더 큰 꿈과 거액의 돈을 쫓아서 미국과 일본으로 떠나던 게 유행이던 시기였어요. 그때 기억나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이후에 예. 너도 나도 다 메이저리그 문을 놓고 했거든요. 예. 그 힘든 눈물 젖은 빵 먹는 마이너리그 생활을 다 하면서 예. 견뎠단 말이에요. 박찬호, 김병현, 김선우, 서재웅, 봉준근, 추신수, 유현진 같은 선수들이 미국 가서 트리플 A 선수들과 경쟁하고 네. 경기하고 또 메이저리그로 콜업돼서 올라가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날마다 펼쳐요. 예. 그러면 이 선수들은 코치진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이들과 싸우는 법을 알게 되고 선진 야구 흐름을 알게 돼요.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으로 눈을 돌리면 선동열 선수를 비롯 선동열 지금 감독이죠. 선동열, 이종범, 이상훈, 이승엽, 이대호, 오승환 같은 선수들 국내 리그를 씹어먹던 선수들이 예. 일본 프로야구 무대로 진출해서 일본 프로야구 최정상의 1군 선수들과 날마다 시합을 펼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이상훈, 이대호, 오승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해요. 그랬죠. 이런 선수들, 즉 최신 야구를 그것도 치열하게 매일매일 그 몸으로 싸우면서 익힌 선수들이 그때는 우리 대표팀의 주축이고 거의 주전이었어요. 예. 레귤러 멤버들이었어요. 근데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주축은 국내 KBO 리그 선수들이고 예. 해외파가 양념처럼 끼어드는 거죠. 예. 지난 2014년 오승환 선수가 한신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후에 국내 최정상급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안 들려요. 맞아요. 아까 2017년에 웹스포티바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가 2017년 3월에 그 돈 받고 한국 선수가 굳이 일본에 올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리그의 최정상에 있는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그것도 마이너리그 거부권 옵션이 있는 계약이면 미국 무대를 한번 도전해보지 생각하고 네. 일본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렇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있으면 좀 지나서 아니면 FA 되면 1년 지나서 2년 지나면 나 돈방석에 앉는데 내가 굳이 왜 마이너리그를 해야 되고 저 그 일본에 가서 고생해야 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프로 구단들이나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볼 때 예전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오퍼도 안 해요. 적극적인 오퍼가 안 온다는 건 뭐냐면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구단들이 볼 때는 100억 주고 저 선수를 데려와서 쓸 일은 없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아까 열거해 주신 네. 선수 말고도 예를 들어 최향남이라는 LG팀 네, 선수가 예, 있어요. 맞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풍우나 전이 뭐 멕시코 리그를 네, 가도 좋다 네, 하면서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네. 도전 정신 때문에 가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이쪽 분야에서도 가치관이 바뀐 겁니까? 달라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도 예. 그 프로야구 선수가 FA 계약을 통해서 100억을 번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억은 누구나 꿈꾸는 숫자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150억, 거의 200억을 바라보는 시대가 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말 아시잖아요.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와 미래는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100억대 FA를 꿈꾸는 선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KBO 리그의 국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을 우리 야구계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값에 거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국제대회에서 못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예요. 우리 야구가 더 발전하고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려면 기량을 갈고 닦아서 수준 높은 야구를 해야 돼요. 선진 야구의 트렌드, 글로벌 야구의 트렌드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리드할 정도까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예. 그러려면 지금과 다르게 더 큰 무대에서 오퍼가 올 수 있는 선수층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도전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지금 많이 아쉽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경제나 야구나 똑같은 것 같네요. 실력을 배양하는 가장 좋은 토양 중에 하나는 우리는 참 싫지만 경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도 키워보시죠.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소장님. 네. 사실 소장님이 주제 가지고 오시기 전에 네. 소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려서 이거 또 여쭤봐야지 했는데 마침 또 그걸 가져오셨네요. 이게 너무 빨라서 진짜 뭐 소위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진짜로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예.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소장님 덕분에 우리가 챗 GPT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시간이 있었었는데 네. 그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GPT-4 이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도대체 이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를 수준인데 그냥 챗GPT가 이제 GPT 3.5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GPT-4가 나온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챗GPT, GPT-3가 원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GPT-4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이야기한 주체가 흥미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중에서도 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기술 책임자가 예. 9일 날 이제 독일에서 개최했었던 AI 행사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4를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죠. 근데 그렇게 이제 독일에서 얘기를 했으면 뭐 미국 본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거나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번 주에 이제 GPT-4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예측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MS라는 회사에서 또 이렇게 챗 GPT에 이어서 네. GPT-4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관심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이게 참 우연인지 아니면 이미 계획된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그런 다음 주에 GPT-4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주쯤에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행사 하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행사가 뭐냐면 컨퍼런스 이름이 Reinventing Productivity. 그러니까는 생산성을 재창조하겠다는 건데 Future of Work with AI. 그러니까 AI와 함께하는 미래의 일, 미래의 생산성 재창조라는 이벤트 컨퍼런스를 한다고 이야기한 건데 네. 그게 마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앞서서 독일에서 얘기했던 거랑 시간대가 맞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번에 본인들의 행사할 때 GPT-4 공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미 지금 도대체 AI로 생산성 재창조한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예. 예상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뭐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덕트,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 계열 있지 않습니까? 뭐 워드가 됐든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이런데 그냥 챗GPT 사이트를 별도로 띄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챗GPT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오피스를 어떻게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엑셀 많이 써보시지만 예. 엑셀 쓸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함수를 외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걸 정말 좋은 기능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이거 그래서 그때마다 막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맞아요. 또 어떨 때는 못 찾거나 이거 잘하는 게 되게 회사에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냥 이제 함수를 엑셀 조금 쓴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채팅창 띄우듯이 띄워서 예. 이거랑 이거 평균치 내줘 아니면 이거랑 EXL하고 EXL하고 합쳐가지고 뭔가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 자기가 이제 함수도 써줄 뿐더러 거기에 있는 시트를 합쳐주는 이런 이야. 걸 보는 거죠. 마치 직장 동료 중에 네. 엑셀 잘하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 같이 그렇죠. 채팅을 치면 알아서 챗 GPT가 해주는 거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전용 디자이너도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이너요. 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PPT 툴에 챗GPT가 들어가면
그냥 지금은 우리가 예쁜 이미지나 레이아웃 잡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사이트나 유료 사이트에서 뭐 뒤지죠. 템플릿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발표의 느낌에 맞는 슬라이드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면 뭐 경제 배경에 대한 뭐 디자인으로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프로덕트, 그 말씀드렸던 디자인 해주는 거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도의 프로덕트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툴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지금 미리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베타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또 이제 우리가 워드에서 글을 쓰다가 예. 갑자기 글감이 막혀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박사님께서 뭔가 이제 교수님께서 내용을 뭐 컬럼을 쓰다가 예. 경제적인 뭐 GDP 이런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 그럼 그때 보통 이제 구글 검색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워드에다가 그 다음 거 이어서 써줘라고 하면 그냥 얘가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거죠. 좋아해야 될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진짜 챗 GPT나 GPT-4처럼 진짜 오픈 AI의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보면 거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와 협업하기로 하고 나서 자신들의 모든 프로덕트에 예. AI를 붙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연구해봐라라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다양한 형태의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코딩하는 부분, 그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챗 GPT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인 애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역으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챗 GPT는 이제 그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우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챗GPT와 관련된 API를 활용을 해서 애저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서비스 말고 네.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뭔가 물어봤을 때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앞에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말은 되게 부드럽게 원래 잘하는 애잖아요. 예. 근데 내용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예. 근데 내용을 고쳐서 앞에 붙이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사람들이 질문할 때마다 질문 건당 0.0000 몇 원 이렇게 받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가 대화는 매끄럽게 잘하니까 그거를 우리 회사에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라고 하는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최근에 이제 GPT-4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입력 방식이나 출력 방식이 지금은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림이라든지 예. 음성이라든지 예. 소위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GPT-4에서 가능해질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연구했었던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비주얼 챗 GPT라고 하는 녀석이 최근에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것도 챗 GPT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챗GPT는 이미지를 못 그려주거든요. 예. 이미지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따로 있는데 예. 챗GPT한테 예를 들면은 뭐 거실의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내용을 치면 예. 얘가 이제 이미지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속에서 예를 들면 소파는 책상으로 바꾸고 그림 톤은 수채화 톤으로 바꿔줘 이야. 라고 하면 또 이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예. 이 그림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예. 그 그림의 내용을 이 챗GPT가 인지를 해서 예.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을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들이 대부분 내가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얘가 그림을 그려주긴 하지만 예.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지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수정하려면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의 내용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텍스트로 이야기하게 되면 네. 그 텍스트 내용을 보면서 고치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이미지를 금방금방 고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외부에 있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랑 그냥 전화로 통화하면서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로 뭔가 명령시킨 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GPT가 발전되게 되면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뭐 그림을 입력하든 말을 입력하든 그걸 나중에는 텍스트로도 대답하고 그림으로도 뽑아주고 대화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네. 뭐 작은 회사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거 월 구독료든가 건 바이 건으로 돈 내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MS 돈 좀 벌 것 같은데요. 엄청 벌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실제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들이 돈을 버는 것들, 아니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 챗GPT 자체를 사용해서 월 정액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지금 챗GPT가 다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의 가장 큰 강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AWS, 그러니까 예. 아마존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뭔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그 응용 서비스를 만들면 아마존에도 탑재하고 또 이제 구글의 그 클라우드에도 탑재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에도 탑재했었는데 예. 지금은 대부분의 프로덕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예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거를 다른 클라우드에 탑재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치면은 뭔가 챗GPT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서비스도 당연히 그러면은 땡겨오겠네요. 네, 땡겨오는 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좋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편할 테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대규모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예. 또 세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있잖아요. 알죠. 이 빙 검색 엔진에다가 최근에 챗 GPT를 붙여서 빙챗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주 이제 기존 챗 GPT랑 다르게 신박한 게 챗GPT는 지금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빙챗 같은 경우가 빙에 붙은 챗GPT는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의 데이터까지를 다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얘가 대답을 할 때 이게 어떤 내용에 의거해서 대답을 하는지를 레퍼런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면 얘가 근데 그렇다고 다 맞진 않아요. 예. 근데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쨌든 검증을 확인할 할 수 수 있다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쓰고 싶잖아요. 근데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 옛날에 넷스케이프 사라졌던 게 머릿속에 딱 그렇죠. 생각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는 안 되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결된 계정이 있고 그 계정으로 신청을 해야 일주일 안에 승인 계정을 줍니다. 이거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구글 생태계 뺏어오겠다. 정확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생태계를 뺏어올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검색 점유율이 될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빙챗 자체가 검색이 모두 다 빙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검색되는 결과들, 그러니까 그 GPT가 뱉어내는 내용 자체가 빙 내용 중심이거든요. 예. 그럼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쓸수록 역으로 빙 검색 엔진도 똑똑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틀리면 얘한테 야 이거 틀렸어라고 계속 얘기할 알려줄 거잖아요. 테니까. 그럼 검색 엔진의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예. 그렇게 돼서 점유율을 만약에 구글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검색 점유율 1%만 뺏겨도 그 1%가 대략 2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이야. 광고비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략 구글이 전 세계의 검색을 한 93% 이상 차지하고 있고 빙은 해봤자 3%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1%만 올라가도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최근에 이 챗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사용자 수가 이미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빙챗이. 벌써요? 네. 그러니까는 뭐 구글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플랫폼을 한 방에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진짜 구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또 뭐 하나 급하게 선보였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바드라고 있었죠. 시인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거 참. 망신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좀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모든 사업에 AI를 붙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일 큰 게 지금 그래도 그 구글에서 가장 또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예.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툴에다가 예. AI를 다양하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TV 프로그램에서 정말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공수를 들여서 특수 효과들 있죠. 예. 이 특수 효과들을 일반 크리에이터들이 텍스트만 치면 옆에 특수 효과를 붙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구글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이 뭔가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뭔가 특수 효과, 지금 뭐 애프터 이펙트나 전문 툴로 해야 되는 것들을 예. 그때그때 그냥 바로 생성하는 AR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유저들한테, 특히나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엄청나게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기업용 툴에도 지금 자기들이 붙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구글 내부에서는 좀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차원이 있고, 역으로 이렇게 또 급하게 하다가 우리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의 사례 중에 구글 플러스라고 하는 사례가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예. 우리도 SNS 만들겠다라고 해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했다가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페이스북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궁금합니다. 메타는 가만히 있나요? 메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요즘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메타가 앞에 두 회사, 그러니까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이들은 클라우드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클라우드가 없다는 말은 지금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경량화 모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를 처리할 때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걸 요약해서 줄여서 쓸 수 있는 언어 모델을 최근에 라마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예. 흥미로운 건 이거를 그냥 낸 게 아니라 연구진들한테 비상업적 라이선스,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게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근데 오픈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랬더니 심지어 이 연구진들 중에 누군가가 막 해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주 연구를 잘한 거죠. 예. 연구를 잘해서 이 엄청난 언어 모델을 그래픽 카드 하나에서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말인즉슨 엄청난 컴퓨터 역량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에도 이런 대화형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 수 있다. 야. 그러니까 거의 몇 달 사이에 이 오픈 소스의 위력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또 이야. 돌아가고 있어서 향후엔 또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정말 머리 아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구도 국내 야구 걱정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뭐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국의 속도나 전 세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모두 다 속도를 내는 이유, 지금 모든 IT 기업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아이폰급이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거 누가 선도하는 거 잡는 자들이 향후 10년 애플이 그랬듯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라서 앞으로 종종 이 얘기 자주 들고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김덕진 소장님 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죠. 저도 그래서 사탕 하나 준비했습니다. H.O.T. 캔디 오랜만에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